네, 안녕하세요. 최수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4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유형별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지점을 읽어야 하고, 읽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읽건 간에, 그리고 많이 읽건 조금 읽건 간에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읽은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독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꼭 살피는 습관 기르셔야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얼마 시간이 남진 않았지만 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글 이외에 어떤 다른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독해 연습의 도구로 삼으셔야 될 텐데요. 뭐 어려운 글을 찾아서 읽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글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좋고 트위터도 좋고 인터넷 신문 기사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을 읽는 태도 자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좀 더 진지하게 바뀌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의 글을 읽건 집중력 있게, 그리고 거기 써 있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읽는 연습이 바로 독해 연습인 것이죠. 이렇게 근본적으로 독해력을 향상시켜 놓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읽으려는 노력을 따로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독이라고 하는 건 정확성을 포기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빨리 읽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정답으로 이어졌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급한 마음에 읽는 속도를 마구마구 늘리는 형태로 문제풀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은 두 번, 세 번 읽어도 상관없고요.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꼼꼼히 읽어가면서 이 글이 무슨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 좋은 방법은 써보는 겁니다. 써보거나 직접 말로 해보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해치우는 형태로 공부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 문제를 푸는 것도 역시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겠죠. 오히려 저는 같은 제시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포스코만을 지원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다른 어떤 회사들을 지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이 독해를 피해갈 수는 없을 텐데요. 독해 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1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14페이지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뭐 이 안에 어떤 질문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글을 읽고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건데, 이 15번의 발문이라고 하죠. 이 문제의 문장 있잖아요. 발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다음 글인 거죠. 다음 글을 읽고, 다음 글을 읽고, 다음 글을 읽고. 그럼 다음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는 결국 다음 글을 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즉 다음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면 다음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 즉 제시문이 아니라 문제의 문장을 보시면 이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이다? 일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독해 문제의 본질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가를 물어본다라는 것이겠고요. 15번처럼 좀 독특하게 물어보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일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문제 푸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학을 과연 근대정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현재와 동일한 생활 및 시대의 형태를 가진 시대를 근대라고 한다면 실학은 결코 근대의 의식도 근대의 정신도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학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와 동일한 생활 및 시대 형태를 가진 시대를 근대라고 한다면, 이 21세기를 근대시대라고 한다면 실학은 결코 근대의 의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근대의 정신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실학은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봉건사회의 본질을 해부하고 노동하지 않는 계급을 비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세습과 대토지 사유화를 비판하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 비판의 기조는 유교에서 말하는 중국 고대의 이상적인 태평시대인 당우 3대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당우 3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이 이런 신분세습과 대토지 사유화 같은 것을 비난하고 부인했던 이유는 어떤 그것이 근대적인 정신에 의해서, 근대적인 이유에 의해서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상적인 태평시대를 추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토지 소유라든가 신분세습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의 입장도 역사적 한계를 넘어설 만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떤 봉건제 사회의 특징들을 비판하고 부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대 정신을 가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이에 반해 서양의 문의의 부흥은 고대 히랍에서 확립되었던 시민의 자유를 이상적으로 하고 또 강제, 숙명, 신비, 인습 등의 봉건적 가치를 완전하게 척결했다는 거죠. 이것은 실학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실학은 봉건사회의 재현상에 대한 회의와 반항이기는 했으나 실학은 여전히 유교를 근저로 하는 봉건사회의 규범 안에서 생겨난 산물이었기에 사실상 보수적인 행동으로 이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다만 실학은 이러한 정체된 봉건사회를 극복하고 근대라는 별개의 역사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한 시기의 사상이었고요. 실학은 근대 정신의 내재적인 태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실학은 서양의 어떤 문의의 부흥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문의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어떤 낡은 가치를 완전히 척결했다. 봉건적 가치를 척결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근대적인 사상을 가진 행동이었지만요.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건적인 사상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봉건적 사상 안에서, 즉 봉건사회의 규범 안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기 때문에 반봉건적인 특징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봉건제 사회에서의 폐해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학 자체가 근대 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학과 문의의 부흥의 대조적인 측면을 통해서 실학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실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읽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대라는 별개의 역사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한 시기에 사상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건 근대로 향해 가는 어떤 과정상의 사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글을 읽고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한번 골라보죠. 1번, 실학이 근대 사회의 성립에 끼친 영향은 전혀 없는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대 사회의 역사, 근대라는 역사와의 접촉을 준비하는 시기로서의 사상이었다라고 했으니 당연하게도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과 이렇게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정답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어야 하는 것이겠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질문의 경우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한 질문이 뭐냐라는 것은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지만 제시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15번의 정답 1번인 거 확인 가능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실학이 중국 고대 사상과 상통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고대 사상과 한다고 하죠. 태평시대인 당우 3대에 속하는 것이었다라는 부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증거가 무엇인가 라는 측면은 당연하게도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으면서 제시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타당한 거 고르래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건요. 역시 다음 글을 읽고가 핵심이고요. 다음 글을 읽고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비판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글에 대한 비판이어야 될 테니까요. 다음 글의 일치 여부를 일단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쵸? 다음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숨쉴 공기,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다. 숨쉴 공기가 없으면 아무도 5분을 넘게 살 수가 없고요. 마실 물이 없으면 5일 넘기기 어렵고 음식 없으면 우주 넘기기 어렵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고요. 이것이 충족되면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위한 조건, 즉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문명의 혜택 및 마음의 풍요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의 결과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지만 산업화로 말미암아 도시가 비대해지고 화석에너지 및 공업 용수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서 대기오염, 식수원 오염 및 토양 오염을 유발하여 쾌적하지 못한 환경 오염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40년대에서 50년대를 전후하여 공업 선진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미 대기 오염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것은 52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했던 런던 스모그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4천여 명의 사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일 아닐 수 없고요. 이 사건은 환경오염이 삶의 질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의 생존 문제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했으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할 때 어느 때까지는 잘 자라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먹이 고갈과 노폐물의 축적으로 성장을 멈추고요. 끝내는 사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인류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인류의 생산활동의 부산물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 문제는 환경 오염의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의 결과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측정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구 생태계의 보호막인 대기의 오존층이 인류가 발명한 염화플루오르탄소, 즉 이 프레온가스라는 합성 물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고, 또 대기 중의 탄산가스와 메탄 등의 온실기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기후 예측 모델에 따르면 대기 중의 탄산가스 농도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경우 2030년경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5도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해수면이 50에서 6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비하여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달만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천명하게 되었고, 앞으로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즉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달의 실현이 21세기의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측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지구가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앞으로 이런 식으로의 성장 위주의 개발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지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존 문제를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따라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달의 실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타당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1번은요. 미래의 환경 보존과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 환경을 보존하는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제시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보시면 개발과 보존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개발과 기술이 보존되어야 한다. 개발도 해야 되고 지구가 보존도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시문의 중심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1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선택지 보시면 이러한 보전과 개발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 환경을 보전하는 개발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판은, 이 1번 선택지의 비판은 당연하게도 제시문의 중심 내용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음 글을 읽고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건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측정 기술의 발달로 지구의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미래의 일은 신만이 아는 것이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측정 기술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 측정 기술로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객관적인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분필이 흰색이다 라는 진술에 대해서 그 분필은 정확하게 흰색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시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비난 수준에 가까운 것이죠.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은요. 다음 글을 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비판이 뭐냐는 것이겠고요. 다음 글을 읽었다는 것은 결국 다음 글의 내용을,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독해했다는 것입니다. 중심 내용의 내용을 독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2번과 같은 선택지의 내용은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의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어떻게 이거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어? 두 개가 동시에 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아? 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판 물어보는 문제 역시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보시면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문제 우리 이제 완전 편하게 풀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 순서대로 지시어와 접속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독해할 수만 있다면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는 횟수, 어쩔 수 없을 경우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셔야겠지만 그러한 상황 자체를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셔라 라는 게 핵심이었죠. 18번도 한번 볼게요. 18번 보시면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18번에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라는 얘기니까요. 결론 이퀄 뭐예요? 결론 이퀄 그렇죠. 주제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제시문의 중심 내용 파악하셨다면 18번의 문제 역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시점에 당신만이 느끼는 감각을 지시하여 W라는 용어의 의미로 삼는다고 해보자. 그 이후에 가끔 감각을 느끼게 되면 W라고 불리는 그 감각이 나타났다 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 당신이 그 용어를 올바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만에 하나 첫 번째 감각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실제로는 단지 희미하고 어렴풋한 유사성밖에 없는데도 첫 번째 감각과 두 번째 감각 사이에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만약 W라는 용어의 의미가 당신만이 느끼는 그 감각에 해당한다면 W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구분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럼 나만이 느끼는 어떤 독특한 감정을, 어떤 감각을, 내가 느끼는 어떤 독특한 감각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용어가 아니라 그냥 W라는 것으로 지칭해버리면, 내가 그냥 내 맘대로 그렇게 지칭해버리면 그 쓰임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또는 그 감각이 이전 감각과 지금 감각이 같은 감각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제시문을 읽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도 이 제시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 말을 지 혼자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가 노란색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합의된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노란색 하면 같은 색깔을 떠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이 색깔을 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뭐 가나다색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가나다 색깔이라고 용어를 만들었다면 가나다색이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나 혼자도, 나 스스로도 지금 봤던 가나다색과 나중에 보는 가나다색이 같은 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다음 글의 결론을 고르라는 얘기는 결국 다음 글의 주제를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혼자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만든 용어는 무의미하다. 지 혼자 만든 말은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라는 얘기니까요. 정답이 4번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9에서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에서 20번 보시면 19번 보시면 주장과 일치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치 문제 형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번도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 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는데요. 논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 근거예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건 결국 이유와 원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논거는 논리적 근거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것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밑줄 친 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윗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논거라는 말 때문에 또 막 겁먹고 쫄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논거는 근거, 즉 이유 찾는 문제다. 그러니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다 윗글의 내용 중에서 보기에 논거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 윗글의 어떤 내용이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이유가 되는 것인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치 문제는 19번의 일치 문제는 읽어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그들을 혼란하게 만든 사상이나 반대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자들의 욕망이다. 그렇군요. 그들은 창조나 실험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들의 관심사는 정적인 사회 유지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질서가 그들의 욕망을 보다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악에 관한 권력자의 관념은 이러한 욕망 충족 정도에 있다. 그들이 세우는 기준은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질서 유지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들이 억압하고 증오하는 대상은 그들과 상반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계는 고정된 세계가 아니며 또 꼭 묶어서 고정시켜 놓을 수도 없다. 호기심, 발견, 발명 등은 그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 사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요.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관용은 그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관용 외의 다른 행동들은 평화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할 분위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권력이 소수자에 의해 장악된다면 행복 역시 그 소수자에게 한정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독창적인 사상이나 경향은 한정된 행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복에 참여할 기회와 자격을 배제당한 사람들은 항상 새로이 시도된 그 무엇의 주변에 모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동적일 뿐만 아니라 다양하며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경제적인 명령에 굴복하여 기꺼이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히 남의 생각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이성적 설득에 의해서만이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납득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의 의미가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강제가 아닌 설득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이유는 자신의 욕망이 잘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세계는 고정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발명이나 발견과 같은 것들은 이 사회를 흔들고 어떤 정치적으로 위험한,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권력이 소수자에 의해서 장악된다면 여러 그 관용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경제적인 명령에 굴복해서 기꺼이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경험에 기초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하게 남의 생각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험적 의미가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권고이다. 사람들은 권력에 중독되고요. 어떤 정열도 이것만큼 사람의 충동을 깊이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즐거움, 또 개인의 진리가 전체적인 진리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는 극히 드문 면이고요. 그 때문에 자유의 벗은 모든 사회에서 항상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 내려지는 명령을 무기력하게 수락하게 되면 전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는 매일 새롭게 쟁취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제적인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도록 모든 행동 영역에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학이나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새로운 생각을 하여 새로운 학설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정치적 자유의 시조라는 것이죠. 브루노나 갈릴레오가 없었다면 루소나 볼테로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는 결정적인 시점에서 힘의 요구에 저항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자유는 항상 권력자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지만 경험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부정되고 말 것이다. 그의 생활로부터 어떤 교훈이 진리임을 알아버린 사람은 그 진리의 진실성을 납득하고 그 교훈에 따라 생활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자유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형벌은 그런 노력을 포기하도록 그 사람을 협박하고 설득할 것이고요. 물론 형벌이 두려워서 자기의 견해대로 행동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박해도 의의 있는 진리를 영구히 숨길 수는 없고요. 만일 소수자에 의해 주장되는 원리가 일반인들의 경험과 합치된다면 이 소수자의 경험의 표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그것을 주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수의 견해였더라면 그것이 소수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 그들의 어떤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필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 바로 보이네요. 그렇죠? 3번인 거 바로 보이시죠? 권력자들이 자유를 영원히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그들이 억압하는 대로 억압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의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주장과 그것에 대한 어떤 폭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니까요.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 한번 보시면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을 택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그들이 어떤 기득권자들이 권위적인 의식,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현재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의 초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20번의 정답이 4번이라는 것, 권력자들은 변화를 요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20번의 정답 4번이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22번 볼게요. 21번 한번 먼저 보시면 보기의 진술에 의해서 논박되고 있는 취미론자들의 주장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보기의 진술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비례, 균형 등의 형식적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수학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가진 이성적 능력이 그것들을 파악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지금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이 보기의 진술에 의해 논박되고 있는 취미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를 고르실 수 있을 텐데요. 보기가 어떤 형식적인 것들은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능력이 그런 수학적인 것을 파악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기의 내용이라면 당연히 취미론자들은요. 이러한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한 독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답을 감잡은 상태에서 제시문을 독해하실 수 있겠고요. 취미론자와 미적 태도론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문에서 독해하는 과정에서 취미론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적 태도론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정답 고르실 수 있어야겠네요. 이 문제는 사실상 그러나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제시문의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서 자주 읽어보지 못했던 내용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가 되겠는데, 난이도와 무관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제시문에 대한 집중력 있는 독해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고요. 21번 같은 경우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보기와 반대되는 취미론자의 주장이 뭐야? 즉 취미론자의 주장 중에 보기와 반대되는 주장이 뭐야?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보시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물어보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윗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나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나 여러분도 충분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알 수 있는 내용, 23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은요. 결국 일치 문제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라 라는 문제였던 것이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그래서인지 현대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어떤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기가 힘든 사회다라는 얘기였고요.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뎌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이루어진 필연적 결과로 보는 경향이 있고요. 저 사람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저 사람 되게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나는 최소한 저 정도로는 안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타인에 대한 연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고요.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해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친 일이 꼭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셋째,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알게 되었다라는 점이, 이런 세 가지 원인이 바로 현대인들이 연민을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물론 간접적인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의 연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요. 현대사회에서 그만큼 가치도 높다는 거죠.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갑니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고요.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인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인 것이죠.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지대로 나아가지 않고요.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면서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민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 연대와는 다르게, 연대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통 속으로 뛰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는 가능한 멀어지려고 하면서 뭐 돈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물품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그냥 동정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놀랍게도 필자는 그러한 행동도 가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로운 행동은 직접 그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연대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다 보면 필자는 연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연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여기기 쉬운데요. 실제로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정확히 하시다 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3번이요.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일치하는 거 고르라는 얘기니까요. 1번부터 볼까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간접 경험도 직접 경험과 같은 연민을 느끼게 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1번 아니고요. 동정으로 끝난 연민은 가치가 없다. 2번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필자는 그러한 동정에 의한 행동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예찬하고 있죠. 물론. 그래서 2번 역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요. 3번은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 제시문의 첫 번째 단락톡에서 확인한 일치하는 내용이니까요. 23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24번 윗글의 주제, 그래서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당연하게도 만약에 24번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와 있었다면, 한 문제만 걸려 있었다면 24번을 우리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어차피 23번을 풀기 위해서 다 읽었어야 되니까 이쯤 되면 결국 필자는 연대를 해야 된다. 연민도 좋지만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었겠고요.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24번의 정답 2번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 26도 거의 동일한 유형의 문제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2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제목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그럼 제목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제목 물어보는 문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 통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제시문들을 그냥 문제 풀기 위한 용도만으로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독해도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제시문이 나오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실전 문제에서요. 이런 수준의 제시문, 이런 종류의 제시문, 이런 내용의 제시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각각의 내용들 확인하는 시간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2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남해안 일대에는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10,000개 이상 발견되었대요. 이 화석들은 당시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들의 특성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우선 공룡 발자국의 형태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초식 공룡인 용각류와 조각류, 육식 공룡인 수각류로 대별된다라는 겁니다. 용각류의 발자국은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깝고요. 앞발이 뒷발류보다 작고 그 모양도 조금 다르다. 조각류의 발자국은 3개의 뭉툭한 발가락이 앞으로 향해 있고 뒤꿈치는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는 거죠. 수각류의 발자국은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3개의 발가락과 좁고 뾰족한 발뒤꿈치 보이고요. 다음으로 공룡의 발자국의 길이로부터 공룡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발자국의 길이에 4를 곱해서 지표면으로부터 골반까지의 높이를 구해서 크게 짐작할 수 있고요. 또한 보폭거리는 보행 상태를 추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폭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 보폭거리를 사용하고요. 학자들은 이 값이 2.0 미만이면 보통, 2.0에서 2.9면 빠른 걸음, 2.9를 초과하면 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평소에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룡 화석으로부터 공룡 발자국으로부터 공룡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고요. 발자국의 크기, 발자국의 모양, 그 다음에 발자국의 길이 또는 보폭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읽으셨죠. 자, 이 제시문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빼놓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잘 활용하실 수 있다면 독해 연습에 아주 좋은 효과가 발생하겠고요. 당연히 이 제시문 제목으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공룡 발자국의 화석, 공룡 발자국 화석의 연구를 이러한 걸 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냈다라는 얘기니까요. 정답 1번인 것 바로 골라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제시문을 여러분과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 각각의 제시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셔야겠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제시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였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장 배열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장 배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오답률 굉장히 높고요.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을 써버려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골치 아픈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집중력 있게 강의 수강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